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은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과 아시안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인종의 용광로와 같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다양성 정책이 폐지됐고요. 또 반유대주의를 명분으로 포장한 인종주의가 노골화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도중에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일이나 유학생 등록을 금지한다면서 하버드 대학에 초강수를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주의가 점점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러시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이 올해로 개통 9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지하철 예술성이 뛰어나서 지하 궁전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 교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다음 달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를 5%로 올리는데 회원국들이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수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GDP의 5%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인 승차를 제기하면서 GDP의 2% 목표치를 5%로 올리는 등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확대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3.38%였습니다. 이번 나토 국방비 목표가 현실화되면 유럽 국가들의 재정 및 국방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285명 뽑는 총선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이 82.6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통합사회주의당이 24개 주지사 가운데 23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작년 7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선거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국제무역거래 시 위안화 사용 비율을 높이라고 주요 은행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은행이 최근에 은행 거시 건전성 평가 조정의 일환으로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 25%에서 40%로 올렸는데요. 이 비율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사업 확장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가속할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관세 부과로 달러 기반 자산 매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위안화 수요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미국과 무역협상 일환으로 10년에 걸친 액화 천연가스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남아공은 지난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미국으로부터 연간 7,500만에서 1억 세제곱미터의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10년에 걸쳐 수입하는 내용 담은 무역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패키지에는 남아공에서 연간 4만 대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쿼터와 함께 남아공에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관세 수출도 포함됐습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관세와 광범위한 무역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남아공 간의 경제 협력 채널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자축하던 리버풀 팬들 사이로 차량에 돌진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리버풀이 속한 머시사이드주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후 6시쯤 리버풀 시내 워터스트리트에서 53세 백인 영국 남성이 회색 미니밴을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했으며 이 사건으로 45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 사건은 테러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만 명의 리버풀 팬들은 클럽 통산 20번째 리그 우승을 기념하면서 시내 중심가를 따라 열린 우승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누가 괴물일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해서 자신이 이민 정책에 대한 이 그러니까 제동을 건 판사들에 대해서 쓰레기, 괴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SNS에 전임 바이든 정부 때 극단주의적인 좌파적 사고로 국경을 개방해서 외국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들 모두는 사악하고 위험한 이름에 사로잡힌 미국을 증오하는 판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과 전국의 선량하고 자비로운 판사들이 미국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괴물들의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미국은 내가 취임한 이후에 4개월 동안 엄청난 진전을 보였고 다시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복한 메모리얼 데이 되세요라고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몰 장병을 기리는 이 현충일에는요. 인사할 때 행복하세요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네. 상가집에 가서 행복하세요라고 말하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금지가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하버드 대학교와도 네. 지금 갈등이 있는데 맞습니다. 뭐 하버드대만큼이나 명문으로 꼽히는 음.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졸업 축하 연설을 하면서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롬 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모교 졸업 연설에서 대학은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은 미국의 훌륭한 대학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면서 대학 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대학 길들이를 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또 지금부터 50년 후에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결국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실한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학의 보조금 중단 결정이 나온 직후에 한 연설이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 비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반유대주의 근저를 근거로 들면서 정보 교육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하버드 대학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3조 원대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요. 외국인 학생 그러니까 유학생 등록 차단도 조치를 했었는데 일단 법원이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일단 뭐 지금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번 달 초 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은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니냐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정치권 그리고 이제 대학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와중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이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갈짓자 방향 예측하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요.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갈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갈짓자 행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략적 공백이 발생한 거다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가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민간에 겨냥한 이번 공격은 수도 키우에 있는 주거지 그리고 대학 기숙사까지 목표물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하면서 우린 사이가 참 좋다.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이 계속 일어나자 트럼프가 뭐 제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또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전쟁에서 또 발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더라도 왔다 갔다 갈자 행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유럽에서는요.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은 또 막상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은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네. 건데 이 말이 또 매번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그룹의 대표는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했고 트럼프는 점점 손을 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갈수록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걸쳐서 러시아 공격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가 또 지난주에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푸틴과 2시간 동안 통화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 협상을 해야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면서 말을 또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푸틴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러시아에 압박을 갈 생각이 없고 강력한 제재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발 빠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좀 헷갈리시죠. 그리고 몇 주 전에는요. 프랑스, 독일, 영국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할 경우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가 했던 말도 뒤집고 행동은 따라오지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갈짓자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도 이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네. 그게 걱정인 거죠.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2명 중 1명의 민심. 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총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졌는데요. 네. 투표율 조작 등 불법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라서 말이 많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설권관리위원회 그리고 사법부는 정부의 신여로 전락해서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거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이 전체 82.68% 득표를 획득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24명 주사와 285명 의원들을 뽑았는데요. 여당은 전체 24개 주 중에서 23개 주를 가져갔습니다. 기존의 19곳에서 4곳을 추가로 늘렸고요. 의원은 기존과 비슷한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2,100만 명 가운데 단 42.6%만 투표한 것으로 잠정직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2명 중 1명도 안 되는 그런 투표율인데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투표 시간을 1시간 연장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투표율은 10년 전인 2015년 총선 때 74%였는데요. 10년 만에 3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낮은 투표율도 조작했을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 현지 언론 조사에 따르면요. 투표율이 12.5%에 그쳤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20%도 안 네.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높여서 42% 언저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유권자의 16%만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라는 결과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텅 빈 투표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40%를 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는 현장에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선거와 달리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온라인으로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40%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수치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불법 선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7월 달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유권자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대선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심판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는데 출구 조사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에드문드 곤살레스 우르티에 후보가 승리가 확실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진 것이 맞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결국 친정부 성향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나기 또 전에 현직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을 공식화했습니다. 승리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거 불신이 커졌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마저 선관위 손을 들어줬고요.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멈추고 싶을 때 멈춘다. 네. 인공지능 AI가 임의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해서 사람의 종료 지시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려되는 점 중에 네.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컴퓨터 시스템을 꺼야 돼가지고 종료해 그러는데 저는 안 나는 거예요. 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AI 안전업체인 펠리쉐이드 리서치가 미국의 오픈 AI의 AI 모델입니다. O3가 수학 문제풀이 실험 중에서 사람의 작동 종료 명령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O3가 지난 4월 달에 공개된 고급 출원 모델인데요. 최신 모델인 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기존의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단계를 걸치면서 추론을 통해서 답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챗 GPT 같은 범용 모델과 달리 수학과 과학, 코딩 같은 고난이도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모델인데요. 네. 연구팀에서 O3에게 완료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이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멈춰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네. 그런데 이 O3가 그만 이후 지시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만과 완료를 다르게 생각한 걸까요, 혹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네. 단순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 일부를 와. 스스로 조작해서 그만, 스탑 이런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 연구팀은 O3가 종료 지시를 거부한 명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연구팀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왜 그런지 그렇겠죠. 알아보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연구팀이 AI 모델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애물을 우회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은 수학 문제를 풀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자기가 더 똑똑해지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종료 회피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연구팀이 파악을 한 건데요. 그동안의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리쉐이드 리서치는 AI가 사람의 감독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례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원인이 뭔지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정하는 데 걸린 시간 10년. 네,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만에 당시 회사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10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이 현재 시각 26일 날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엔지니어 개발 부서장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 부문 책임자에서 이 사람들 각각 징역 4년 6개월, 2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가운데 최고위직인 전 개발 담당 임원은 징역 1년 3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피고인 모두 몇 년을 걸쳐서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범행에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기소된 이 사람들은요. 조작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폭로한 직후에 사임했었던 마르틴 전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는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만 건강 문제 때문에 심리가 늦어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소위 말하는 디젤 게이트가 바로 이 사건인데요.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9월 달에 미국의 환경보호청 조사로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건데 이 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환경기준 시험 때만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배기가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조사할 때만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조사할 때만 그게 적게 나오도록 조작을 한 거였는데요. 독일 최대 업체인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지금까지 형사상 소송 비용으로 330억 유로, 우론으로 5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폭스바겐 코리아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유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 등 독일인 임원 등이 기소 직후 출국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졸업장 없어도 괜찮아. 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 없이도 우리 돈으로 1억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연봉을 받는 직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준학사 학위 그리고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한 학력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그런 직업들이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은 공항에서 항공편을 감독하는 항공교통통지사, 관제사라고 하는데요. 네. 중간 연봉이 14만 4,580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직업은 2년제 대학을 통한 준학사 학위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이고요. 네. 2위는 상업용 조종사입니다. 중간 연봉이 12만 2,670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중등교육 받고 나서 상업용 조종 면허를 따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원자로 운영자도 중간 연봉이 12만 달러가 넘었는데요. 역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발전소 운영자, 전력 분배사 이런 사람들도 거의 1억 넘게 연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수리공도 우리 돈으로 1억 4,600만 원 정도 1년에 벌 수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방사선사 그리고 치과 위생사 이런 사람들도 1억 넘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유통관리사, 선박 엔지니어, 전기 수력 이런 사람들도 10만 달러 넘게 버는 고소득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마룬5의 노래 슈가 함께 듣겠습니다. Sugar sweet, don't let nobody touch it unless that somebody's me. I gotta be a man, there ain't no other way. Cause girl, you're hotter than a Southern California day. I don't wanna play no games, you don't gotta be afraid. Don't give me all that shine, no makeup on, that's my suga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 4명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각 후보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별도의 공개 유세 일정 없이 3차 TV 토론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뒤 저녁에 3차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변절자들의 야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버스노조가 내일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오늘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지자체들은 파업이 현실화할 상황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운행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에 101.8을 기록하며 4년여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와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이 반영됐다고 해석했습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선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네, 오늘 모스크바의 대중교통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는데요. 지하철이 유명하죠? 역사도 오래됐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대중교통 하면 그 도시에 지하철, 버스 그리고 택시를 들 수 있을 텐데,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 지하철은 각 지하철역의 아름다운 디자인 때문에 그 모스크바의 지하 궁전이라 불리며 그 유명세가 아마 한국에도 종종 소개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예, 실제로 상당한 미관을 자랑하는 모스크바 지하철은 그 지난 1935년에 그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개 노선 13개 역으로 첫 개통 이후에 올해로 90주년을 맞아서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노선이 확장되었고 그 소음이 심했던 지하철 열차 객차들도 현대화시킨 모스크바시 당국입니다. 네, 역사가 90년이나 됐군요. 지하철 노선 예. 그동안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예, 현재 그 2025년을 기준으로 그 모스크바 지하철은 16개 노선에 총 305개 역을 가지고 있고 이 중 3개 노선은 순환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이 3개 노선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고 현재 그 하루 이용객 수는 820만 명에 달하는 그 모스크바의 대표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지하철이 자랑하는 것은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지하철 역사의 모습뿐 아니라 열차 배차 간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인데요. 네. 예, 모스크바 지하철의 거의 모든 노선들이 평소에는 대략 3분에서 4분 간격으로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90초 이내로 그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도시가 모스크바만은 아닙니다. 그 모스크바를 포함해서 총 7개 도시가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상페테르부르크의 6개 노선 그리고 까잔의 5개 노선 그 나머지 도시들은 1개에서 2개 노선으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의 지하철이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 상당히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고 치안 문제가 거의 없이 안전하게 이용된다는 점에 그 러시아에 대해 자부심도 상당합니다. 네, 모스크바 지하철 규모가 상당한데요. 요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공식적으로 지하철 요금은 1회권 기준으로 뭐 루블하루 75루블, 현재 환율로 하면 우리 돈으로 약 1,300원 정도로 아마 예 우리나라 대중요금과 비슷할 텐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예. 하지만 이건 1회권 구입식이고 뭐 전용 카드나 뭐 다양한 승차 카드를 구입하면 우리 돈으로 최대 700원 정도로 이용 가능하고 학생이나 연금 수령자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는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90분 내 지하철 재이용 시 무료이거나 버스와 연계 시 버스 요금을 반값으로 이용 가능한 등의 그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 혜택들을 시행하고 있는 모스크바인데요. 뭐 지하철과 함께 모스크바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뭐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있고 이미 수년 전부터 모스크바 중심가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버스 차량들도 그 교통 약자들을 배려한 계단이 없는 그 바닥이 낮은 저상 버스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모스크바 대중교통 시스템과 우리 서울의 시스템이 좀 비슷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은 이 모스크바의 버스 전용 차선과 뭐 지하철 버스의 연계 시 요금 할인 등은 네. 2010년대 초반쯤 시행되었는데요. 당시 서울에서 배워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다만 그 모스크바 버스 전용 차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마 버스만 이용 가능한데 맞아요. 모스크바는 예 택시도 이용 가능한 점이 뭐 다르면 다른 점일 듯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택시 이용하실 때 앱으로 이제 호출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모스크바는 어떻습니까? 예, 모스크바를 비롯한 일단 먼저 그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도시들은 네. 지하철과 버스는 시 산하의 지하철 공사나 뭐 대중교통을 두고 운영하지만 택시는 민간 영역인데요. 그 예전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택시가 자가용 영업이어서 택시 이용 시 안전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이 택시 관련 법규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제는 뭐 택시 디자인이나 보험, 뭐 운행 규칙 등의 관련 법규의 정비와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택시 운행을 금지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택시 기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역시 현재 택시 이용에는 휴대폰이 필수입니다. 웹을 통해 호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데요. 네. 뭐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그 한국은 호출 시에 목적지까지 대략의 비용이 나오나 결국에는 택시의 미터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합니다만 그 러시아는 호출 시에 이미 정해진 가격이 있어서 차가 막혀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 그리고 교통 상황에 따라서 같은 거리라도 책정 가격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차량과 가격에 따라 등급별로 선택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보통 5단계를 통해서 택시 비용에 차등을 두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고 등급이 뭐 VIP의 경우에는 네. 정장 차림의 기사분이 최고급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택시를 통해서 퀵 서비스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모스크바 택시의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웹을 통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가 있으시다면 네. 그 택시의 그 등급별 선택에서 가장 저렴한 등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물친절이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으신 만큼 웬만하면 중간 등급을 선택하시는 것을 뭐 조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점 노골화됐던 인종주의가 위험수위에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좀 두드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지금 백인 농부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됐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살된 백인들의 묘지가 줄져 서 있다.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네. 그건 남아공이 아니고 네. 저기 콩고에 있는 곳이고 그게 백인 묘지인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거고. 또 이 잘못된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이죠. 그러네요. 또 그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다양성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등록 못한다. 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하고 있는 한 6,700명 정도 외국인 학생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서 더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하버드대는 즉각 법원에다가 이 집행을 갖다 일단 정리시켜 달라. 그래서 법원이 몇 시간 만에 그냥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네. 근데 법원 판결이 또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이름과 국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또 압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인종주의라고 한다면 약간 기존의 인종주의 약간 좀 차별되는 게 기존의 인종주의는 흑인 아시아인들이 열등하다, 백인들이 우월하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열등하기 때문에 백인들이 대접받아야 된다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걸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대량 학살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그 맥락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남아공은 옛날에 그 유명한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가 시행됐습니다. 백인 소수 정부가 하다가 94년에 철폐됐는데 그 이후부터 남아공에서는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그거는 그 차별받다 그 전에 그 백인 정부를 구성했던 백인들이 하던 주장이 따름인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올해부터 남아공에서 토지 수용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백인 농부들이 토지가 몰수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일 남아공의 백인 주민 49명을 백인 농부들이죠. 아프리카너라고 보통 부르는데 난민으로 수용해 줬습니다. 아주 미국이 전 세계를 보내줘서 아주 극진하게 모셔온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비백인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쫓겨나고 있는데. 그렇죠. 가서 백인들 아주 전 세계 줘서 백인들 정중하게 모셔왔으니 이게 뭐 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 하버드 대학교 관련해서 뭐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요. 네, 졸업 네. 예정자들도 네. 많아서 이 문제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은 미국으로 오는 외국의 인재들이 못 들어오는 거겠죠. 하버드 대학은 안 가려고 하겠죠. 예. 그럼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손해가 네.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터진 이후로 그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갖다가 너무 가혹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6만 명의 사망자가 나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대학가에서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위를 돕고서 미국 내 친이스라엘 보수 세력들이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반유대주의란 서방 기독교 사회에서 고대부터 유대인을 차별하고 탄압하던 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반유대주의를 갖다가 반이스라엘 정부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등치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런 팔레스타인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갖다가 반유대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에서 이건 새로운 인종주의가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에 대학들한테 반이스라엘 정부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막아라. 즉 반유대주의 이건 반유대주의다 해서 그런 반유대주의를 방지해라. 대책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은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반이스라엘 시위의 근거지였던 뉴욕의 컬럼비아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정부 요구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가 지난 4월 14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네. 그 엘렌 가버 하버드 대 총장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도. 정부가 언급한 일부 요구는 반이스라엘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하버드의 지적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규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수용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 다음날 즉각 약 20억
23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정부 보조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발표 뒤 다른 대학도 그럼 우리 또 하버드처럼 해야겠구나. 하버드에 동참하겠다 해서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대치 전선이 넓어진 거죠. 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앞서 말했지만은 이 두 가지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인종주의,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를 드러내주는 장악한 사건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 트럼프 인종주의가 다양성과 반유대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반대를 주축으로 해서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그걸 갖다가 이 두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한 개인으로서의 트럼프가 인종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할 것 그걸 같습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트럼프는 1970년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약간 인종주의적 행태로 구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의 부동산 회사가 흑인 세입자를 차별한다. 그래서 네. 재판까지 받았고요. 특히 트럼프는 1990년대 한 중후반부터 정치권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인종주의적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9년 뉴욕 센트럴 공원에서 백인 여성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네. 범인으로 5명의 흑인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흑인들이 모두 무죄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2024년까지 작년까지 줄곧 얘네들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습니다. 또 가장 유명한 것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음모론을 갖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멕시코 이민자들이 강간범죄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민 반대, 국경 장벽 설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했죠. 또 선거 위서 때 정치적 올바름을 박살내버리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인종주의에 입각한 반다양성 정책의 뿌리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최근까지도 뭐 다양성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올바름 네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였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야겠죠? 설명해 주세요. 네. 트럼프가 반대한다는 다양성 정책이라는 것은 영어 이니셜로 DEI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DEI라고 합니다. 네. 다양성 정책은 인종, 젠더, 민족 등 개인의 정체성을 따지지 않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길게는 19세기 미국의 노예 해방 이후 그렇죠. 예. 가깝게는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 이후에 꾸준히 시행되던 반차별 정책이 이걸로 승화된 거죠. 특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취임 첫날 했던 2021년 1월 20일 날 다양성 증진을 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공식 정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정치적 올바름이라 한다는 말은 보통 PC라고 그러는데 Political Correctness 영어로. 네.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를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화와 가치를 이끌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양성 정책과 짝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 정책과 정치적 올바름이 이게 미국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았는데 백인 보수층이나 백인 저항력 중하류층들은 불만이 커졌습니다. 자신들이 미국의 주인인데 이상하게 유색인종들이나 이민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다양성 정책과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 네. 이런 주장. 이게 아까 말했던 트럼프 정부가 그렇죠.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하는 정책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고 그래서 트럼프주의라는 것은 바로 인종주의인 백인 민족주의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부인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짝을 이루면서 트럼프주의가 완성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2016년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집권 뒤 미국에서는 인종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에 올라온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2017년 8월 12일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남북은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있는데 네. 이 동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인종주의 세력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쿠클럭스 클랜 보통 KKK를 하죠. 네. 이 단체뿐만 아니라 뭐 네오나치, 대한우파 등 새로운 인종주의 단체들 구구 세력들이 몰려들어서 네. 유색인종 이민자 반대 구호를 외치고 특히 유대인은 백인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이런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폭동에 대해서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양쪽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해서 은연중에 극우 세력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비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말했던 반유대주의 구호. 미국에서는 이 반유대주의가 금기 사안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막강한 유대인 사회가 뭐 엄청 역풍이 불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 자체가 그래도 트럼프한테는 반유대주의를 더 확실하게 반대하겠다고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대를 자기의 정치적 도구로 재장착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도 자기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고 또 유대인들과도 아주 지지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면 2017년도에 있었던 샬럿스빌 폭동 이후에 네.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인종주의가 오히려 좀 심화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그렇게 볼 된 수가 있죠. 거네요. 심화됐죠. 네. 이때부터 트럼프의 인종주의는 앞서 말했던 다양성 및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대가 주축이 되면서 발전돼 나간 거죠. 네. 이미 트럼프와 그 지지층들은 다양성 정책에 앞서 말한 대로 인종, 젠더, 민족 정치 등에 바탕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네. 이런 주장은 트럼프가 이제 다시 대선에 출마했던 2020년 때 정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2020년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 체포 과정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각성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차별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각성해야 된다. 네. 근데 이런 각성 문화에 대해서 반발이 더 생긴 거죠. 네. 앞서 말했던 흑인 저학력 중하류층들이나 보수 세력들이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리고 각성운동이 우리를 갖다 더 압박하고 탄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크리스토퍼 러퍼라는 사람이 연방정부에서 좌파 인종주의를 척결하는 대한혁명이다. 이런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된다면 행정명령으로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식시켜버리고 인종을 고려하는 엄격한 평등성 정책으로 다양성 정책을 대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지침을 준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즉각 이걸 받아갖고서 선거운동의 키포인트로 삼았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에 낙선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지지층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을 했다 하고서 더 결집을 해갖고서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마가 운동 마가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더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럼 트럼프 재집권하게 됐으니 올해부터는 더 심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네. 1월 20일 날 취임 첫날 첫 행정명령을 다양성을 폐기한 행정명령으로 내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반다양성 정책의 기초에서 흑인 합참의장인 찰스 브라운을 경질했습니다. 피터 헤그셋 국방장관이 찰스 브라운이 다양성 정책에 따라서 능력이 없는데도 합참의장이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다양성 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공직자 대부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흑인, 여성, 성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앞서 말한 대로 2023년 터진 가자 전쟁에 반발하는 미국 내의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갖다가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주의를 활용하는 문을 활짝 열어 제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주 예. 큰 한몫을 한 거죠. 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서 정부 조직 축소, 공무원 감원을 하는데 이런 반다양성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사람들 막 잘라버린 거죠. 네. 또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남아공에서 계속 백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주장을 계속 퍼뜨렸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리를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 도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서 이건 일론 머스크가 원했던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글쎄요. 지금 21세기에 네, 21세기. 인종주의 이 이야기가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인종주의 반유주의 진짜 조심스러운 사안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하버드대 사건은 조처는 법원에서 이제 본안 심리를 할 텐데 아마 네. 이것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법원이나 판사가 이 트럼프 이 행정 조치를 갖다가 받아들여 준다면 앞으로 미국 역사에서 두고두고 흑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들의 지지층을 의식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는 당장 하버드한테 줄 20억 달러를 갖다가 지가 어깨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이 오비슨의 Only the Lonely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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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